받은 김은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주제는 그 ESG 관련된 이슈인데요. ESG 중에서도 주주 행동주의, 인게이지먼트 관련해서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 갑자기 제가 나오네요. 제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ESG 그 투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 선별 방식들, 소극적 선별 방식, 적극적 선별 방식이 있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소극적 선별 방식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죄악주, 신스탁,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노르웨이 국부 펀드고요. 우리나라 회사 한 6개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 비인도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한화와 풍산, 그리고 담배 회사인 KT&G 제외돼 있고요. 최근에 환경이 이슈가 되면서 한전이나 포스코나 대우 인터내셔널 등이 제외가 돼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적극적인 선별 방식은 반대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안 좋은 회사 주식을 제외하는 게 아니고 좋은 ESG 등급이 좋은 그 중에서도 환경과 사회 등급이 높은 회사들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우리가 자산운용 회사에서 주로 이제 판매하는 사회적인 투자 펀드들이 대충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ESG 인티그레이션이라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인 어프로치인데요. 그 투자에 있어서의 그 모든 결정들, 그래서 리서치라든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asset allocation, risk management, portfolio construction, 이 모든 거에 있어서 E와 S의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결국은 수익률을 올리고 이제 위험을 줄인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모든 E와 S를 다 당연히 검토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어로 이제 materialit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E와 S의 요소를 고려해서 하자.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라 그러면 당연히 그 환경 이슈가 제일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 문제가 중요할 테고요. 최근에 있는 뭐 미얀마 사태는 뭐 그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 가장 그 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E와 S의 요소를 고려해서 하자라는 게 이제 통합 방식인데, 이 세 가지 방식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 투자자가 펀드 매니저가 그 회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제공한 정보들, 공시한 정보들을 가지고 결국 포트폴리오를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거일 뿐이죠.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주주 행동주의는 펀드 매니저가 경영진들,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진에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쳐서 E와 S의 요소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파이낸스에서는 그 합리적인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룰 가지고는 정상적인 수익률은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과 수익률은 실현할 수 없다고 사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주 행동주의는 다르죠. ESG 인게이지먼트, ESG 주주 행동주의는 정보가 미리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투자자가 정보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먼저 투자하고 그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서 회사의 환경과 사회적인 요소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그 연구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뭐 ESG 규모인데요, 투자 규모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도 자료인데 아직 그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요. 제가 업데이트를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집계하는 기관이 아직 하지를 못해서 못 갖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맨 오른쪽 칼럼을 보시면은 30조 불. 제 생각에는 2020년 기준으로 하면은 한 2배는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각 그 투자 전략별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 주제를 다루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그 저희 재무경제학 파이낸스에서의 어떤 그 파인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요약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주로 이제 미국과 유럽의 사례가 될 테고요. 한 몇 년 후가 지나면 우리나라 사례들도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실증 연구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여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자, 투자자가 ESG 전략, 주주 행동주의를 행사했을 때 과연 회사가 변하느냐? 회사가 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변한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 회계 분석을 돌려보면은 기관 투자자의 지분이 오르면은 그 다음에 E와 S 등급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E와 S의 등급이 좋은 회사에 기관 투자자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행동주의를 통해서 변화시킨 게 아니고 좋은 회사에 그냥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어떤 걸 이용하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딥워터 호라이즌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죠. 멕시코만에 딥워터 호라이즌이라는 시추 시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대량 석유 유출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고요. 5개월 동안에 걸쳐서 굉장히 심해 깊은 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됐었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든 정유회사, 시추회사, 채굴 회사들이 이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 대책을 세우는데, 여기서 발견한 거는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그런 안전 대책을 더 잘 세우고 많이 세워서 E와 S 등급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간접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 발견이고, 또 깊이 더 들어가면은 어떤 기관 투자자의 지분이 많을 때 그런 변화가 있느냐 살펴봤더니 이 다음인데요. UN 그 PRI 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 그렇죠? 2006년도에 UN에서 기관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칙을 만들었고, 여기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서명을 했는데, 이런 투자자의 지분이 높을수록 딥워터 호라이즌 사건 이후에 더 많이 더 가파르게 ES 등급이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 그 다음 증거는 뭐냐면은 CSR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은 수준 높은 그런 나라들의 소재한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즉 유럽 vs 미국이죠. 미국은 CSR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은 상대적으로 유럽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든지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분 투자 많이 한 회사에서 딥 호라이즌 사건 이후에 ES 등급이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은 결국은 이쪽에 관심이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경영진들이 그 회사의 ES 등급을 올린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ESG라는 말을 안 쓰고 ES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계에서는 ESG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G는 governance고, governance는 여러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를 위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E와 S는 주주를 꼭 위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는 다른 이해관계자, 즉 환경이나 사회, 여러 가지 다른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라 그럴 땐 대개 G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NS 투자라는 말을 쓰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 말을 쓸 텐데 혼동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증거를 더 보여드리면은, 자, 그럼 어떤 그 ES 전략을 썼을 때 회사들이 변하느냐? 당연히 선별 방식을 통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소극적인 선별 방식이다. 저는 그 회사 주식을 아예 갖고 있지도 않아요. 갖고 있지도 않은 회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영향 못 끼칩니다. 또 제가 이제 적극적인 선별 방식을 해서 ES 등급이 높은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 회사는 이미 좋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방식들, 선별 방식을 써서는 회사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고, 그 이 결과에 따르면은 결국 행동주의를 해야 된다. 회사와 얘기를 해야 되고 회사를 설득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압박을 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E와 S를 변화시켰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 기업 가치, 주식의 가치와 연계가 되느냐? 주주들도 혜택을 보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요. 보시면은 그렇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해서 주주 행동주의를 해서 E와 S 등급이 올라가면은 평균적으로, 모든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초과 수익률을 얻는다. 초과 수익률이라는 것은 정상 수익률, 뭐 S&P 500의 벤치마크 지수보다 더 높게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고요. 어떤 경우에 더 그러느냐? 평판 위험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일수록 그렇다는 거고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평판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은
그런 투자자가 요구를 했을 때 그거를 더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 투자자가 협력을 했을 때, 이 협력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사례를 얘기할 때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에서는 권고형의 주주 제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주총 목적 사항에 대해서만은 주주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의 건, 뭐 이사 선임의 건 이런 걸로 이제 주주 제한을 하는데, 그리고 이건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 출석 주주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은 구속력이 있어서 그 회사는 그거를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미국에는 그런 게 없고요. 오히려 다 권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뭐 say on pay 그러면은 페이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이 투표를 하고 거기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더라도 회사가 그것을 집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이슈,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수많은 주주 제안들이 올라가죠. 근데 구속력이 없는데, 구속력은 없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고요. 경영진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ES 특히 개선을 원한다면 우리나라에도 권고형의 주주 제한 제도를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했더니 이와 S와 관련된 주주 제한이 올라오고 그게 통과되면은 초과 수익률이 생긴다. 1.77. 예,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나온다. 여기 1.77이 작아 보이지만 이제 초과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인데요.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하나요? 자, 예.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들을 제가 어떻게 그 정리를 했냐면요. 제가 그 투자자의 중심을 둬서 지금 사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유형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적연금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졌던 주주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공적연금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아까 얘기했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APG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이외에 미국으로 넘어가면은 역시 그 민주당의 지지가 많은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공무원연금들에서 이런 주주 행동주의 그리고 ESG 행동주의를 많이 하고 있고, 몇 가지 사례 보여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헤지펀드들이 통상적으로 그 G에 관심을 갖고 아니면 자본의 효율적 사용을 초점을 맞춰서 그런 액티비즘을 해서 상당히 초과 수익률을 얻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엘리엇이 들어왔었고 몇몇 헤지펀드를 들어와 있고요. 뭐 미국에서는 뭐 칼 아이칸이라든지 아니면은 윌리엄 액맨이라든지 많은 주주 행동주의자들이 있죠. 헤지펀드 액티비스트들이. 근데 이분들이 그 거버넌스나 아니면은 자본의 효율적 사용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요즘은 차츰차츰 E와 S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이 헤지펀드들은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벌어줘야 되는 그런 펀드들이거든요. 근데 E와 S에 한다는 거는 E와 S에 대해서 주주 행동주의를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중요한 변화고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변화는 인덱스 펀드들입니다. 미국에서는 국제금융 위기 이후에 ETF가 너무 잘 팔리면서 인덱스 펀드들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빅 3라고 하는데요. 세계의 가장 큰 그 펀드들이 블랙록하고 밴가드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개 인덱스 펀드들이 미국 그 S&P 500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의결권 비중은 더 큰데요. 왜냐하면 모든 주주가 주총에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주주들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계산해 보면은 몇 년 전에 이 세 개의 기관이 25%를 차지합니다. 5년 후가 되면 40%를 차지하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블랙록 우리나라 주식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회사들, 상장 회사들 보면은 가장 많은 건 당연히 국민연금이고요. 그 다음 티어를 보면은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그리고 블랙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사님들이니까 블랙록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이런 펀드들이, 인덱스 펀드들이 ESG에 관심 없었어요. ESG에 관심 없었다가 점점 본인들도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 단체들은 무슨 뭐 정부 청사를 점거한다든지 국회의사당을 점거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고요. 블랙록
사무실을 점거합니다. 너희들이 움직여야 회사가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정부는 무능하고 정치인은 부패했고 블랙락은 그래도 좀 믿는 건 알지만은 아직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화는 공적 펀드만 이제 한다는 게 아니고요. 헤지 펀드와 인덱스 펀드도 가세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의 압력은 점점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는 관련된 기관들인데요. 주주는 아니죠. 스토어십 서비스 회사라고 해서 이 E와 S와 G 다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이런 활동을 이제 스토어십 서비스, 그러니까 스토어십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작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고요. 아웃소싱 받은 것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이 스토어십 활동을 대신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헐메스에 있는 EOS인데요. 그 사례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들도 늘상 활동을 했죠. 환경 단체들, 시민 단체들 늘상 활동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권고형의 주주 제한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는 돈이 없죠. 주식을 살 수는 없지만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협력을 해서 주주 제한에 동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가 주주 제한 자체를 드래프팅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지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그게 50% 이상의 지지를 받도록 하고 따라서 경영진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공적연금입니다. 보시면은 맨 위에 회사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주주행동주의를 하는 기관 투자자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대상 회사입니다. 체이스뱅크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체이스뱅크 굉장히 좋은 은행인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좀 문제가 되는 사회이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시고요. 그분의 이름은 리 레이먼드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 엑선 모빌, 여기 철자가 잘못되는데 이가 없습니다. 엑선 모빌의 CEO였고요. 엑선 모빌이 합병 회사입니다. 합병 전에 엑손의 CEO도 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엑소모빌의 그냥 CEO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분이 상당히 화석연료 옹호론자입니다. 네, 화석연료 옹호론자고, 근데 이분이 체이스 은행의 사회이사를 저기 보세요. 1987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이사를 하시고 그것도 선임 사회이사를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ES에 관심 있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어떻게 저런 분이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의 사회이사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느냐. 왜 특히 문제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체이스뱅크가 세계에서 화석연료 사업에 가장 많이 자본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명예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면은 결국 보드 멤버를 바꿔야 되고 보드 멤버 중에서 누구를 교체해야 되느냐? 리 레이먼드를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 나이서스, 그러니까 뉴욕시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그 주 공무원 연금도 큰데요. 뉴욕시 자체도 크기 때문에 뉴욕시 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나이설스인데 여기서 이제 주주 행동주의를 했고 뭐 다른 공적 연금들도 동의를 합니다. 보시면은 뭐 뉴욕 스테이트, 펜실베니아 스테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록펠러 패밀리 펀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쪽에서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엑소모빌의 그 전신을 따지면은 스탠드 오일이거든요. 스탠드 오일은 록펠러가 만든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펀드 입장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선조가 만든 회사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성공을 거뒀는데요. 절반 정도의 성공인 이유는 체이스에서 반응을 해서 이분을 더 이상 선임 사회이사로는 선임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약속을 했고요. 근데 사회이사로는 올렸어요.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아쉽게도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지금 또 사회이사를 하시고요. 선임은 아니지만은 근데 재밌는 거는 블랙락이 제가 서두에 조금 전에 변화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변화를 하진 못했습니다. 과도기인 것 같아요. 리 레이먼드에 찬성을 해줬습니다. 블랙락이. 이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블랙락이 지금 과도기에 있는 거고요. 블랙락이 E와 S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행동주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게 작년 1월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굉장히 혼란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탑다운을 하는 거는 잘하는데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블랙락이 뭐를 했냐면은 작년에 탄소 집약도가 높은 회사들을 다 골랐어요. 전 세계에서 자기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한 440개가 돼요. 워낙 큰 펀드니까 440개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몇 개를 추렸고요. 여기 한국전력이 들어갑니다. 그 회사의 그 사회이사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다 반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탑다운 방식이죠. 이런 거는 하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여전히 이제 뭐 주주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봤는지 하여튼 제가 뭐 인터뷰를 하진 않아서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애마존 관련인데요. 사실 뭐 쿠팡하고도 관련되는데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결국은 이런 회사들의 그 물류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고 당연히 애마존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3월입니다. 작년 3월달에 뉴욕이 뭐 코로나의 그 뭐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있었고, 그래서 뉴욕시에 있는 물류센터 직원들이 데모를 했어요. 시위를 했어요. 그 와중에 마스크를 달라. 위험 수당을 달라 이렇게 시위를 했고요. 물론 아마존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지급하겠다 그리고 뭐 사회적 거리도 두겠다, 코로나 검사도 자체적으로 좀 해보겠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여기에 만족을 하지 않은 기관 투자자가 그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APG입니다. 그래서 APG가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그 애마존에다가 특별히 누구를 타겟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디스 맥그라스라는 여성분인데요. 어떤 이사회 하부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하부위원회냐면은 보시면은 Leadership Development and Compensation Committee, 뭐 보수 관련된 것도 하고 아마 그 추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서한을 보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확진자 동향을 공시를 해라. 이거에 따른 근무 손실은 도대체 며칠이냐? 뭐 산업안전보건청의 신고 건수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회의를 도대체 몇 번이나 했느냐? 내부 고발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잘 보호해주고 있느냐를 물어보면서 다음 주총 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총은 당연히 어떻게 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전자주총으로 열렸고요. 아마존에서. 미국에서는 참고로 전자주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조스가 답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실패한 주주 행동주의로 돼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온고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적연금들이고요. 공적연금들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이쪽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헤지펀드로 넘어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은데 몇 가지를 제가 찾아왔고 이거는 성공 케이스입니다. 애플을 상대로 한 헤지펀드의 주주 행동주의. 그것도 뭐 가버넌스나 자본의 효율적 사용이 아니고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아이폰 중독에 관해서 했습니다. 굉장히 좀 다른 ESG 측면인데요. 조금 됐습니다. 2018년도고요. 공개 서한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공개 서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공개 서한에 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은 Think differently about kids. 뭐 아주 멋있게 공개 서한 제목도 달고요. 뭐를 요구했냐면은 아이폰이 좋은데 우리 애들이 다 중독됐다. 이거 큰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 행동주의를 할 때는 상당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과학자들과도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뭐 보고서도 받고 해서 상당히 두꺼운 서한을 보내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했고 단순히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많은 관심을 또 끌기 위해서 예술인과 종교인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스팅도 이쪽에 동원이 됐고 파트리시아 달리는 이제 수녀님인데 이분도 동원이 돼가지고 압박을 가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애플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게 바로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은
특별히 아들이 있으면은 다 아실 그 스크린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스크린 타임을 설정하면은 이 자녀들이 어떤 사이트에 못 들어가고 게임을 몇 시간으로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이폰 그 애플사에서 이거는 이제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헤지 펀드는 그 자나라는 헤지 펀드고요. 미국 뉴욕에 있는 베이스돼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협력을 한 게 캘스터스 캘리포니아 교사 연금에서도 이제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압박을 가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반쪽짜리 성공인데요. 여전 헤지펀드, Value Act Capital이라는 또 헤지펀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주주행동주의를 한 대상 회사는 하와이에 있는 전력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도 우리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게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100%까지 2045년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와이는 100%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겠다 이런 거죠. 여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그 하와이 전기회사 HEI입니다. 근데 이제 HEI를 들여다 보니까 이 Value Add Capital이 들여다 보니까 너무 진도가 늦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45년도 그 목표치 100%를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사서 이제 계속 압박을 가하고 뭐를 요구했느냐? 모 회사 자회사 구조로 돼 있는데 모 회사의 CEO 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너 교체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세게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사회 의장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너무 잘하고 뭐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렇다 이렇게 하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반쪽짜리 성공인데 그 자회사의 CEO를 교체합니다. 모회사 CEO는 교체를 안 하고 자회사가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데인데 자회사 CEO 교체한 걸로 이 정도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타결됐느냐? 자, 모회사 CEO는 교체하지 않는 대신에 이 사람을 우리가 못 믿으니 보드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헤지 펀드의 매니징 디렉터가 보드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보드 멤버가 돼서 이제 계속 채근을 하겠죠. 이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라. 그런 식으로 약간 반쪽짜리 성공을 거둔 케이스입니다. 또 세 번째 그 헤지 펀드는 그 The Children Investment Fund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관련이 되는 헤지펀드입니다. 영국에 있는 헤지펀드인데요. 이 헤지펀드는 특이한 게 자기가 헤지펀드 액티비스트를 해가지고 번 돈을 자기가 만든 The Children Fund에 다 기부를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 사업 활동을 많이 하는 데인데요. 여기는 이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블랙락하고 굉장히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는데 자기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회사 중에서 환경 특히 이제 뭐 여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회사들을 고르고 학점을 다 매겼어요. 그래서 너는 A, 너는 B 이렇게 학점을 매기는데 두 가지 그 과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과목은 공시를 제대로 하느냐. 공시를 제대로 하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배출량이 많은데 그것을 감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 계획이 뭐 앰비셔스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학점을 매기는데 그 중에 하나 회사가 페로비아르라는 회사입니다. 그 영국 런던에 있는 히드로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스페인 회사인데요. 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었겠죠. 공항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학점을 매겼고 공시는 잘한다. A 학점 좋습니다. 근데 이 목표치가 너무 그 소극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해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우리가 봐서 우리가 판단해서 잘 못한다고 판단하면은 너희들 그 추천된 이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공개 서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그냥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게 이제 헤지 펀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펀드.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 펀드가 의미를 갖는 거는 이 거대한 연금이 드디어 잠에서 깼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지분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결국 결과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사례는 안 나와 있지만은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엑소모빌을 상대로 지금 헤지펀드 하나가 굉장히 작은 헤지펀드입니다. 엔진 넘버 원이라는
엑소모빌의 0.02%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미미한 지분이죠. 근데 지금 4명의 사회이사를 추천했습니다. 5월 27일 날 주축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분들을 추천하고 이제 프락시를 위임장 대결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0.02% 가진 헤지펀드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왜 하느냐? 엑소모빌의 지분의 상당 부분을 The Big Three가 갖고 있거든요. 블랙록과 밴가드와 스테이트 스트리트이 갖고 있는데 다 공언했거든요. 자기네들도 환경에 관심 많다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다고. 그 말을 번복하지 않는 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 엔진 넘버원을 지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ESG 주주 행동주의는 헤지펀드와 인덱스 펀드가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지펀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지분은 많지 않지만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가 타겟하는 회사가 정해졌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하고요, 엄청난 연구를 하고 설득력이 있는 논리를 갖고 나오는데 블랙록은 이거 할 시간 없거든요.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두 기관이 협업을 하면은 상당히 환상의 콤비가 될 거고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인덱스 펀드를 아직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보셨지만은 간혹하다가 전혀 관심 없어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블랙록인데 작년 1월 달에 어디에 가입을 했냐면은 블랙록이 Climate Action 100 Plus라는 기관 투자자 협의체에 가입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협의체는 기후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관 투자자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 투자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 가입했다는 것은 정체성을 이제 밝혔다는 거죠. 우리도 이쪽이다. 우리 이제 관심 갖고 행동주의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걸 선언했고 바로 며칠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대상 회사 CEO와 자기 회사에 투자하는 여러 미국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편지를 씁니다. 2개의 편지를 쓰는데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뭐 여기 보시다시피 뭐 클라이밋 리스크는 인베스트먼트 리스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고 하고 특별히 집중해서 보겠다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그거에 대해 그걸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겠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The Children Fund와 마찬가지로 이걸 이행하지 않는 회사가 있으면 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020년 작년 6월까지 집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440개의 탄소 집약도가 높은 회사를 골랐고요. 그 중에서 55개 회사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안에 반대합니다. 엑소모빌 반대했고요. 그리고 캡코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캡코 한전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석탄 발전소를 해외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지만은 여전히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예전부터 뭐 투자를 안 하고 있고 APG도 작년에 주식을 전량 매각했고요. 블랙록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제일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게 한전과 포스코입니다. 한전과 포스코. 여기 혹시 그쪽 사회에서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은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나오는 게 몇몇 개별 회사들의 또 환경 단체들이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제출한 주주 제안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블랙록이 탑다운 방식의 ESG는 잘 하는데 아직 바텀업으로 펀드 매니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아직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토어십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헐미스에 있는 그 EOS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에퀴티 오너십 서비스라는 데인데요. 참고로 헐미스는 합병이 돼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페더레이티드 헐미스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뭐 중소규모의 기관 투자자들은 ESG 행동주의를 못하기 때문에 직접 그분들의 돈을 받아서 대신 ESG 활동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뭐 여러 기관들을 타겟하고요. 여기는 참고로 그 공개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굉장히 친화적으로 프렌들리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문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은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사례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제가 정리한 것뿐이고요. 영국에 있는 보안업체를 타겟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보안업체 직원들이 그 근무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업체이다 보니까 보안 요원들이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뭐 피살되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숫자가 너무 높아서 인게이지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인게이지를 여러 명 하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선임 사회이사 겸 이사회 부의장하고만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고경영자하고 의정하고도 하고, 그 와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인게이지멘트를 보시면은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CSR 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이 회사는 그 지금 EOS의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한때 가장 많았던 2011년도에 76명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2019년이 되면 20명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장치를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조업에 있어서 직원들 이 이제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와 관련된 인게이지먼트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단체들인데요. 월마트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그 이런 이제 그 가게 그로서리 가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플라스틱 일회용 그 백입니다. 플라스틱 백. 미국에서 거의 다 사라졌어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스코, 뭐 트레이더스 뭐 홀푸드 이런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 종이 사용합니다. 종이가 찢어질까봐 종이 2겹으로 해가지고 이제 담아주죠. 그러다가 보면은 크로거라는 데가 있는데, 크로거는 그래도 플라스틱 용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최소한 발표했는데, 월마트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연간 180에서 200억 개의 쇼핑백, 플라스틱 쇼핑백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문제다. 저거에 이제 부식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As You Sow라는 그 시민단체고요. 말씀드린 대로 As You Sow가 여러 기관 투자자들, 평상시에 협력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주주 제안을 하고 주총에 표결을 붙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17%뿐이 찬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주주 행동주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버넌스와 어떤 자본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주주 행동주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돈은 벌 수는 있지만은 변화를 주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7%의 동의뿐이 안 나왔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총기 난사 문제와 관련됩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저 빨간색 글씨의 저 로고, 로고 자체가 끔찍하게 생겼어요. 루거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민단체, Majority Action이라는 단체가 기관 투자자 모아가지고 이제 주주제안을 한 얘기인데,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첫 스토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블랙록부터 시작합니다. 블랙록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했냐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총기 난사 사건 중에서도 크고 작은 게 있는데 아주 큰 게 플로리다 파크랜드에 있었던 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응을 해가지고 블랙록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은 루거 회사에 대해서 이 총기 안전과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년 주총 때 발표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거에 대한 주주 제안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68.8%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회사는 이제 압박을 느껴서 이걸 준비를 했어요.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데 황당하게도 전혀 주주들이 원했던 그런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원조회 대상자를 확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안 하겠다. 그리고 스마트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총기가 지문 인식이래 가지고요. 그 총기를 구입한 사람만 총을 쏠 수가 있고요. 되게 지금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게 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총기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총기를 뭐 20살짜리가 훔쳐가지고 결국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 인식 스마트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뭐 안 하겠다. 그리고 유통과정 모니터링 강화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주주들이 굉장히 화가 났고요. 그래서 Majority Action이 이제 모빌라이즈를 해서 2명의 사회이사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데요. 일단 이사회 의장이 재선임 되는 그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CEO를 견제를 제대로 못했다. 이 보고서가 엉터리 보고서가 나오도록 용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반대.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이 여성분인데요, 산드라 프로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이사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를 하는 재임 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스마트건 제조업체를 거의 그 압박을 굉장히 가해서 제대로 사업을 못하도록 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에는 기술이 돼 있지 않지만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또 가입이 돼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안타깝게 또 어떻게 됐냐면은 ISS도 이제 그 찬성을 해준 겁니다. 이 소액주주들을. 근데 28% 분이 얻지 못했어요. 아니 28%가 아니고 재임이 됐습니다. 재선임이. 근데 이제 여기에 재선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블랙락이 이 주주들 측 소액 주주 측을 이제 지지한 것이 아니고 루거 측을 지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28% 지분을 블랙락과 밴가드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이제 넘어갔으면은 선임권이 반대가 부결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블랙락이 아직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완전히 이제 돌아설지 안 돌아설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블랙락 같은 데는 이 리테일 인베스터들의 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돈도 받거든요. 회사의 돈. 회사 미국의 경우 이제 기업연금이 있는데 기업연금 돈도 운용을 하고 있어서 기업들에게 또 잘 보여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무조건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상충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덱스 펀드들은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작은 수수료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행동주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은 계속 진행이 되고 강화가 될 텐데 이렇게 개별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건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